분명히 뭐 한국 주식은 야, 저 정도면 진짜 너무 산 거 아니야? 하는 그 쪽에 밸류 투자자들이 붙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게 물론 외국에서 큰 기관이면 매우 좋겠죠, 당연히. 예. 자, 이번엔 주식 이야기를 좀 하죠. 우리 저 강한국 작가, 항상 우리가 그 볼 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10월 하순에 사서 4월 말에 판다. 이 전략, 네, 이 맞습니다. 콘트 전략을 떠올릴 수 있는데 어떻게 이번 24년도에도 같이 똑같이 그 전략이 사용이 됐습니까? 네, 그 11사 천국 50지옥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예, 그래서 이제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는 주식이 좋고, 네. 5월부터 10월은 별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10월 마지막 주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제가 그 주에 좀 바빠가지고 11월 초에 들어갔습니다. 11월 첫 주에 들어갔죠. 뭐, 그래, 뭐 일주 차이니까 크게 상관은 이제 없었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10월까지는 한국 주식을 아예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미국 주식은 원래 하던 걸 계속 하고 있고 요번에는 뭐 중국, 일본, 뭐 인도까지 좀 포함해가지고 좀 다양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25년도 미국 증시 이렇게 대통령 이제 첫 해잖아요. 네. 이때 그 미국 증시의 흐름은 어땠습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는 대통령 3년 차가 제일 좋고요. 제일 좋고, 4년 차인 경우에는 그게 재선일 경우, 그러니까 기존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경우에는 굉장히 좋았고, 이제 반대로 두 명이 새로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안 좋은데, 뭐 아무튼 이것도 재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4년 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반대로 1, 2년 차는 그거보다 살짝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래서 이제, 내년이 1년 차잖아요. 대통령 1년 차. 그래서 25년은 24년보다는 좀 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가 언제냐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통령이 물러나고 두 명의 새로운 후보가 나올 때 이때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요. 그게 바로 2028년입니다. 그래서 2028년은 저는 좀 조심히 보고 있고요. 또 이제 한때 또 안 좋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첫 번째 그러니까 대통령의 첫 임기의 중간 선거. 예를 들면 22년이 될 수가 있겠죠. 바이든 대통령의 근무의 중간 선거가 22년이었거든요. 그 반대로 트럼프의 첫 임기의 그 중간 선거도 18년이었는데 18, 22 둘 다 좀 별로 이제 안 좋았습니다. 근데 26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지금 두 번째 임기를 하는 중간 선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선거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그 이 트럼프가 레임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트럼프는 26년 후에 레임덕이 될 거니까요. 28년에 무조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26년 중간 선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러나 28년 요때 두 명의 새로운 후보가 나오는데 이때가 고비입니다. 28년. 그래서 결론 25년 괜찮다. 25년은 괜찮다. 네. 자, 근데 요즘 트럼프 당선자가 네. 확정이 되고 나서 좀 미국 증시의 그 흐름을 보면은 그동안 빅테크 중심으로 많이 올라왔다고 하면 이 이후로는 중소형주들이 그냥 막 랠리를 펼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버블이 끼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도 많이 하던데. 그 사실 저도 그래서 미국 증시를 봤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대장주는 이제 테슬라인 것 같고요, 확실히. 왜냐면 그 이게 사실 공화당의 그 공약을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규제 철폐를 많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테슬라가 사실 굉장히 많은 규제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화당 공약에 보면은 AI 관련된 규제를 전부 다 철폐하겠다라는 게 하나 들어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민관 우주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스페이스 X 말고 그 우주 협력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미국에. 다 이게 이제 일론 마스크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 로봇 택시 문제도 있고 뭐 우리 두뇌를 거기 AI랑 일련 뉴랄링크 문제도 있고 다 이게 규제 산업인데 이걸 다 철폐하면은 이제 왠지 전부 다 일론 마스크를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무조건 좀 유심히 봐야 되는 주식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중소형주 쪽은요, 이게 첫날,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된 첫날에 러셀 2000 지수가 6%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그때 나스닥이 좀 덜 올랐고, 한 2%인가 정도 올랐고, 다우존스가 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한 열흘 지나고 보니까 러셀 2000이 올랐던 거를 좀 거의 다 반납한 것처럼 이제 보였고요. 그래서 중소형주와 대형주가 큰 차이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러나 나스닥보다, 그러니까 기술주보다는 확실히 좀 굴뚝주? 이런 쪽들이 좀 많이 올라 있는 건 사실이고요. 특히 에너지와
이제 금융 요쪽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금융 쪽은 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규제 철폐하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심으로 이제 많이 오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KRE라는 ETF 그게 미국 그 지방은행에 투자하는 ETF인데 얘가 첫날에 13%가 올랐어요. 그 정도 올라갔고 심지어 요번에 그 스탠 드러켄밀러가 그 KRE를 매수를 했더라고요. 참고로 이제 드러켄밀러는 조지 소로스랑 같이 일하던 펀드 매니저인데 이 사람이 그 최근 30년 동안에 연 30% 이상 번 사람이에요. 정말 엄청나네. 그분 같은 사람인데 예, 거기 요번에 이제 3분기에 KRE를 넣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케이. 드러켄밀러도 이거 샀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쪽 같은 경우도 뭔가 이제 에너지 쪽 프렌드리한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그 전에는 이제 그 친환경 뭐 이런 걸로 이제 전통 에너지 산업을 좀 억눌렀다고 보는데 이제 그게 다 풀린다. 이런 기대심으로 에너지 쪽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오일 엑스플로레이션 이쪽도 이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일단 그래요. 내년도 25년도 좋을 것이다. 네. 전제하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 여기도 이제 상당히 좀 오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네. 한국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트럼프 수혜주 찾기였잖아요. 예. 네. 이 트럼프 때문에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섹터들 이 외에 또 뭐가 있나요? 혹은 빠질 거라고 보는 섹터들. 요번에 보니까 또 이제 어떤 섹터가 많이 빠졌나 보니까 이제 의료와 바이오가 의외로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 왜 케네디 장관 그 백신을 부정하는 백신의 효과를 부정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했는지 모르겠어요. 바이오 이제까지 다들 바이오주가 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저 트럼프가 되든 가장 수혜를 받을 업종으로 바이오주를 봤었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대선 전에도 한국도 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미국 쪽도 많이 되고 있고, 특히 뭐 그 비만 치료제 이런 회사들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엘리 릴리라든지 뭐 저기 어디야 그 노보 노디스가 뭐 그런 데들이 많이 올랐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로버트 케네디의 입장은 그 제약회사들이 너무 폭리를 많이 취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지난번에도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미국 쪽에서는 뭐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중간업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약값을 너무 많이 올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건 도저히 우리가 봐줄 수 없다, 이제 내리게 만들자 하는 게 로버트 케네디의 정책인 것 같고, 네. 뭐 그럼 당연히 미국에서 수익성이 많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 의료 바이오 쪽이 타격을 좀 확실히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많이 올랐고요 지금까지. 그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미국 주식 말고 딴 나라 주식들은 다 미국보다 덜 올랐더라고요. 예외가 하나 있죠. 러시아가 있기는 한데, 왜냐하면 러시아는 이제 전쟁이 조만간 끝날 거라는 기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사실 이 러시아라는 데가 이제 98년에 그러니까 IMF로 한국이 망했을 때 러시아도 국가 파산을 했었거든요. 그 후에 한 10년 동안 러시아 주식이 한 100배 정도 올랐었어요. 이제 진짜 100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워낙 러시아 주식이 완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갔으면 참 좋겠는데 못 들어가네요. 네, 못 들어갑니다. 네, 그거 좀 안타깝고, 네, 그거 말고는 딴 나라 주식들은 다 미국보다 덜 오른 거를 보니까 확실히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강화되겠구나. 그래서 미국은 다 좋은데 나머지 세계는 좀 굽는 식으로 간다라고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이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 시장만 25년도 좋게 보셨잖아요. 미국 시장의 얘기만 그렇게 좋을 것이다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한국 시장 올해 뭐 진짜 뭐 짐바브웨 이런 나라들 빼고 꼴찌에서 세 번째라며. 근데 우리 저 코스닥의 하락률. 지금 우리가 짐바브웨랑 비교를 당해야 되나요? 네, 그렇군요. 짐바브웨가 꼴찌. 뭐 그 다음에 어디라고 그러던데 하여튼 우리가 밑에서 세 번째라고 코스닥이. 한국 주식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25년도에는 역으로 이 싼 가치 때문에 싸다는 게 가장 호재가 돼서 올라주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미국으로 이제까지처럼 전부 돈이 쏠리면서 어려울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지금 그래서 컨센서스는 한국은 망한다잖아요, 사실. 근데 뭐 저는 근데 사실 25년에 한국 주식이 좋을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게 홀짝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IMF 후에 그 홀수해 한국 주식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25년이 뭐 그렇게 다르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재밌는 게 역사를 좀 흘러가 보면은 2016년 10월에 트럼프가 첫 당선이 되었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그거를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왜냐면 제가 그 옛날 일적에
당시 제가 코트라 구미팀이라는 곳에서 이제 미국 담당 과장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예선을 야, 준비해가지고 그 코트라 과장 출신이시네. 예, 그 후에 제가 뭐 차장까지 하고 이제 관두고 나갔는데. 차장까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구미팀에 이제 앉아 있었죠. 이렇게 앉아 있었고, 심지어 그때 우리 팀장님이 좀 아프셔가지고, 제가 그 남대로 뭐 팀에서 1인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제 그때 그 저희가 보고서를 그래서 2개를 준비를 했었죠.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이 이기는 보고서 하나 있었고, 그거를 좀 자세히 썼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못 이기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트럼프가 이기는 거에 대한 보고서를 2개를 이렇게 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우리는 이쪽을 안 쓸 줄 알고, 힐러리 클린턴 보고서를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근데 보니까 갑자기 그 당일까지만 해도 힐러리가 이기는 거였는데, 바늘이 막 이렇게 내려가더니만 트럼프가 이기더라고요. 해가지고 이제, 그때 그래서 우리가 부랴부랴 그 트럼프 보고서를 냈는데 한국 다른 공기업에서는 아무도 그 보고서를 준비하는 데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냈는데 난리가 났죠. 그래서 막 연락 오고 뭐 정부 대책회의 막 이런 데 끌려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참고로 대책은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끌려만 갔고요. 근데 그 네. 상황 설명만 하러 네, 다녔다. 그래서 엄청 짜증났어요. 왜냐면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내가 그 보고서를 냈다 하면은 나 유튜브에서만 조회수가 50만 개, 100만 개 터질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를 내가 설명한다 하면서 근데 그때는 그냥 국민팀 과장이었기 때문에 끌려가기만 하고 나한테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야근만 했고 짜증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만뒀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뒀는데 아무튼 그 16년 그 11월에 그게 됐거든요. 당선이 됐는데 당시 코스피가 뭐 2,050인가 뭐 2,100인가 뭐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1930까지 빠집니다. 네. 근데 그게 그 언제까지 빠지냐 하면은 12월 초인가 그때까지 빠지고요. 그래서 한 100포인트 정도 빠지다가 1930부터 17년 말까지 2,600까지 올라갑니다. 서프라이즈. 사실 그때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다 망했다. 뭐 관세가 돼가지고 그리고 뭐 한국 와가지고 야 미군 그 돈 더 내놔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되게 흥미롭게 주가는 갔습니다. 심지어 30% 올랐고요. 그 전에 역대 최고점이 2010년에 2200포인트였는데, 그거를 뚫고 2600까지 갔어요. 당시 2017년에. 그래서 그런 거 다 비교하면은, 뭐 트럼프 1년차, 크게 나쁠 것 같지 않은데?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도 일단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각보다 그게 엄청 빡세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일단, IMF 후에 코스피가 홀수에 매번 오르는데 뭐 25년이 뭐 큰 예외가 되겠느냐라는 게 하나의 생각이고요. 퀀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데이터는 네.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죠. 삼성전자가 지금 문제이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얘가 이렇게 비실거리니까 이게 뭐가 되겠느냐라는 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냉정히 보면 근데 얘가 지금 PBR이 0.9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뭐 지금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PBR 5, 7, 8 찍고 있는데 얘만 0.9이기 때문에 좀 싼 거는 맞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삼성전자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예,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그래도 큰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망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이렇게 가다가 올라갔다가 이게 어이구 올라갔다가 이렇게 망할 거거든요. 결국. 예. 망할 거라고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그 회장이 의지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내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 옛날 옛적에 1990년 초반에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특이하게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임원들을 다 모아가지고 야 니네 부인과 애를 빼고 다 바꿔 했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때도 삼성전자가 너무 거지 같고 이제 진짜 이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 야 다 바꿔 했는데 지금 여기 이재용 회장이 그거 안 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게 일단 하나 있고 참고로 그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가보면은 거기 이제 삼성 사옥 비슷한 게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물에 계열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러비에 딱 들어가면은 그 이건희 회장이 앉아가지고 그 프랑크푸르트 정책을 발표했던 그 의자가 유리 뒤에 이렇게 딱 이렇게 유물처럼 딱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기념이네. 아 저기 저 의자야 하면서. 네. 참고로 그 의자가 이제 무슨 호텔에서 쓴 의자인데 호텔에 꽤 큰 돈을 지불하고 가져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삼성이 이렇게 망해가는데 정말 강력한 리더십이 나와가지고 빽 하면서 바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게 그리고 이제 칩워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그게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반도체 역사를 총망라하는 그런 책인데 거기도 이제 인텔의 몰락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네. 딱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는 큰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방에 망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올라갔다 망하고 이렇게 될 건데 요번에도
예를 들면은 뭐 자사주 매입한다고 100억 불 푸니까 일단 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하잖아요. 예. 이제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이제 임시 방편이죠. 어떻게 보면 빨리 이제 반도체 쪽에 뭐 투자를 해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이제 안 먹히니까 일단은 자사주 매입 이런 식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25년에는 충분히 데트 바운스가 올 수 있다. 왜냐하면은 확실히 PBR도 낮고 퍼도 낮고 좀 싼 건 맞으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오르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좀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상자산 1년 정도 더 좋다고 하면 비트코인 쪽으로 또 돈이 몰릴 것이고 그렇죠. 네. 또 미국 주식 쪽으로 또 이미 재미 본 돈들이 막 들어가 있. 우리 지금 뭐 140조라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식을 한국에서 가지고 미국 주식 140 들어가고요. 그거 몰랐네. 엄청난 돈이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 예. 한국에 어떤 새로운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네. 스스로 우리 한국 주식의 매력을 갖고 살려는 국내 투자자들이 혹은 외국 투자자들이 들어올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혹시나 미국 주식에서 돈 번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들어올까? 코인으로 돈 번 투자자들이 지금 이쪽으로 들어올까?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 미국 주식과 코인을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그럴 만한 이유가 나중에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 당연히 뭐 지금은 그 코인과 미국 주식이 훨씬 더 재밌는데 지금은 당장에 안 들어올 거고요. 예, 근데 사실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누가 여기 투자할 것인가 하는데 가격이 오르면은 결국은 또 돈이 따라붙게 되어 있는 좋아지면 거잖아요. 얘가. 예, 사실 이게 투자가 사실 메이저가 이제 둘로 나눠지잖아요. 모멘텀 베이스드 투자자들이 있고 가치 베이스드 투자자들이 있는데 분명히 뭐 한국 주식은 야, 저 정도면 진짜 너무 산 거 아니야? 하는 그 쪽에 밸류 투자자들이 붙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게 물론 외국에서 큰 기관이면은 매우 좋겠죠, 당연히. 예, 그들이 돈이 많으니까. 근데 그 뭐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상황이 안 좋으면은 야, 저딴 데 누가 투자하겠어라고 늘 생각을 하는데 근데 늘 누군가 저딴 데 투자해가지고 다시 가격을 올려주더라고요, 사실. 예.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싸다 뭐 어떤 이유로인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돈이 벌리네 이게 딱 보이는 순간 다시 리턴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뭐 환율도 좀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이 더 싸 보일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네, 사실 이게 늘 주가가 제일 낮을 때는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이기는 하거든요. 암울하죠, 네. 지금 네. 입장에서는. 근데 뭐 어떻게 또 올라가긴 올라가요, 그 정도 이게. 자, 네. 지금 비트코인이 워낙 지금 호황을 보이고 있으니까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비트코인주들이 또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투자의 관점에서 비트코인주 투자할 만한가? 그리고 그런 종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지금 마이크로 스트라테지와 코인베이스 주주입니다. 하고 있고요. 한국은 솔직히 무슨 종목인지 잘 모르겠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아예 안 봐요, 한국은? 네, 한국은 아예 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제 일단 마이크로 스트라테지는 마이클 세일러라는 사람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게 단순하거든요. 비트코인을 사고, 그게 오르면은 그걸 담보 삼아서 또 전환사채를 발행해가지고 또 비트코인을 사고, 또 비트코인을 사고, 이런 회사거든요. 제가 이제 10월 중순에 처음 들어간 가격이 190이었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220, 260에 추가 매수를 했는데, 이제 오늘 애프터마켓 500 이상 찍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은 이게 보통 비트코인 상승률에 두세 배 정도 오르는 주식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좀 이제 야 이거 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좀 이제 어느 정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까 저를 비웃더라고요. 야 이 멍청한 놈아. 이제 야 네가 맨날 유튜브에서 그러잖아. 오르는 거 파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렇지 맞는 말이지. 그래서 반성을 했습니다. 네. 아니 그렇잖아요. 네. 또 오늘 아침에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 계산을 좀 해봤었거든. 33만 개 곱하기 96,000원 예를 들어서 93,000불 네. 해가지고 해봤더니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한 300억 불? 예를 들면. 네. 근데 시가총액은 900억 불인가?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되죠. 3배. 네, 맞아요. 네. 아니 그냥 비트코인을 3개 더 사는 게 낫지 않나? 이거 주식 한 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사실 그래서 이게 좀 말이 안 되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1대1 정도는 아니더라도 얼추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3대1로 벗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비웃음을 당했죠.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놈아지. 야 지금 추세가 꺾이질 않는데 뭘 어디 나가? 뭐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보면은 실제로 가진 비트코인의 가치도 있고 소위 마이클 세일러의 스타
사라성,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밈이 된 거죠, 아마도. 일론 마스크 비슷하게.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소위 이 사람의 비전. 내가 비트코인이 이제 가격이 늘으면 계속 또 발행가지고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살 거야. 그래서 그럼 이제 그 마이크로 스트라테지 가치가 더 늘어날 거야. 이런 기대심까지 합쳐가지고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라는 데는, 그 미국에서 유일하게 상장된 코인 거래소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여기 지금 재밌는 게 그 트럼프가 코인을 키우겠다라고 했는데 미국에 있는 코인들은 더 키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설립된 그 코인에 관련된 양도소득세는 이제 빵으로 해주겠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뜬금없이 그 저희 할아버지 코인들, 그 리플이라든지 에이다라든지 뭐 헤데라라든지 스텔라 이런 애들이 막 오른 겁니다. 걔네들이 미국 코인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 미국은 결국은 이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를 많이 밀어줄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가 바이낸스이고 그거 말고도 뭐 OKX라든지 바이비트라든지 이런 거래소들이 다 있는데 다 중국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싫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와 그 정부는 코인베이스 쪽을 집중적으로 밀어줄 거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주식도 탄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차라리 코인 관련주로 산다면 사볼 만한 종목들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걸로 이해를 할게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비트코인을 그냥 사느냐 아니면 그런 주식들을 사느냐 고민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도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법인은 코인에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주식들로 이제 갔고요. 법인도 코인 살 수 있지 않나요? 못 자산으로 삽니다. 네, 못 사요? 한국에서 못 삽니다. 네. 계좌를 아예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왜인지 잘 이해는 못하지만 어쨌든 뭐 제가 한국 법을 어기면서 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 법인 자산을 코인에 투자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 스트라테지와 코인베이스에 들어갔고요. 그냥 제 생각에는 이제 비트코인 그냥 사는 방법도 있고 그 주식도 사는 방법이 있는데 둘 다 그냥 조금 하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내년도 한국 시장도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우리가 소위 좋은 게 얼마나 좋을까에 대한 기준으로 우리 3천 다시 갈 수 있을까? 이 얘기를 많이 네네. 한단 말이에요. 예. 어때요? 내년도 3천 그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어제 저도 이제 그런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 그러니까 그 커스피 뭐 대예측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제목이 커스피 3천 찍는다 뭐 이런 식으로 올렸어요. 찍는다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전망을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제 보통 이쯤 되면은 이제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전망을 하잖아요. 네. 근데 보통 그 전망이 다 틀리거든요, 근데. 네. 그렇죠. 그래서 절묘하게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지금 이제 그 레인지를 보니까 가장 낮으신 분이 2100 정도 가셨고 가장 높으신 분이 3200이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은 2100부터 3200은 빼도 되는구나 하고, 그러면은 2100 이하냐 3100 이상이냐 이 두 개를 보면 되는데 저는 이제 2100 이하보다는 3200 이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쪽으로 찍었습니다. 근데 3200으로 하긴 저는 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이제 저도 좀 쫄보라서 근데 3000 이상 이렇게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번은 내년엔 찍을 것 같긴 해요. 3을. 네. 근데 그거를 연말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로 3은 그래도 보신다. 찍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계절적으로 워낙 저 퀀트 투자를 하시니까. 네. 근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4월까지는 좋을 것이고 보통 5월에서 10월까지는 어렵다라고 네.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한 내년 4월 달에 찍힐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4월에 찍히든지 아니면 5월, 10월에 좀 비실거리다가 연말에 한번 찍든지 그것도 방법이죠. 예를 들면은 그 코스피도 2017년에 그 연말까지 계속 올랐습니다. 그때 2600을 한 번 찍고 18년에 또 박살났죠. 알겠습니다. 자, 뭐 또 그 코트라에서 여러 나라의 그 어떤 경제 혹은 이 지표들에 대한 흐름 이런 걸 체크해 보셨기 때문에 더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와 관련해서 이 원자재 투자도 요새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원자재와 관련해서 금, 뭐 은동 이쪽에 대한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있던데, 이 원자재 쪽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뭐 금, 은 둘 다 하고 있긴 한데 금과 은은 해요? 네, 그것도 비중도 꽤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 확실히 좀 어느 정도 해요? 물어봐도 저요? 그 이제 그 코인 빼고 나머지 자산의 한 지금 20% 정도가 금이고 5%가 은 뭐 그렇게 돼가고 있고요.
네, 그 그러니까 주식이 50, 채권이 25, 이제 그 금은이 25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확실히 최근에 수요가 공급을 많이 앞지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 쪽이 가장 큰 수요자이고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 미국 달러에 대한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 국채가 지금 35조 달러인데 이게 지금 3개월에 1조 달러씩 막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 대책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이 들어온 후부터 이제 미국 채권을 의식적으로 줄이고 이제 금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시진핑과 미국의 사이가 매우 안 좋아진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그런 거잖아요. 야, 미국, 야, 우리는 무역 적자 버릴 테니까 니네들 이제 많이 하고 달러 벌면 이걸로 우리 채권 사는 거다. 이게 이제 원래 비공식적인 이제 룰이었고, 뭐 예를 들면 뭐 일본, 독일, 한국 다 하고 있는데 중국이 하고 있다가 아니, 우리는 안 해. 하고 나간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이 뭐 임마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실제로 그래서 중국은 계속 미국채를 줄이고 있고 금을 사고 있고요. 그리고 좀 이제 미국과 좀 이제 덜 프렌들리한 국가들, 러시아, 인도 이런 쪽에서 지금 많이 사고 있고 특히 이번에는 폴란드 같은 경우도 금을 왕창 사고 계속 또 왕창 사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쪽에 수요가 좀 어마어마하고요. 근데 금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무리 수요가 늘어도 공급이 연 1, 2% 이상 늘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금이라는 것도 실제로 어디선가 캐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처럼 채굴을 해야 되는 건데 채굴을 할 때가 별로 없고 그 채굴을 만들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금도 수요가 많이 늘어도 공급은 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은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은 안 사지만 산업 쪽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유망한 산업들, 반도체, 2차 전지 뭐 이런 데서 은을 다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한 2, 3년 전부터 확실히 수요가 공급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면은 가격이 오르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펀더멘털이 좋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원자재 같은 경우는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10년 정도 오르고 또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10년 이상 떨어지는데 이게 2019년부터 지금 오르는 시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5년 동안 그 금과 은이 각각 한 100% 정도 올랐는데 근데 그 사실 최근 5년 동안에 100%안 오른 자산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뭐 다 그런데 사실 5년 동안에 특출나게 많이 올랐다고 볼 수도 없는데 이게 한번 오름부터 10년 가니까 아직도 오름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모든 자산은 마지막 관계가 제일 셉니다. 네, 마지막 거기에서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들어가 가지고 그 오히려 저 정리를 해야 될 때 사버려 가지고 고생을 많이들 하죠. 그렇죠. 그게 좀 안타까운 건데 아무래도 이제 투자 공부를 많이 안 하면은 이제 금과 은이라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정말 이제 많이 올랐을 때 그때는 막 신문에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런 게 있어. 뭐야? 얘가 지금 최근 10년 동안 10배 올랐네? 야, 지금이라도 들어가야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죠. 그래서 꾸준하게 다양한 자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강한국 작가가 머리 스타일이 갈수록 점점 파격적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당연히 당선 다음 날에 다시 한번 탈색을 해가지고 트럼프 스타일로? 맞췄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셀프 마케팅을 해야죠, 이렇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따라하기? 네, 그렇죠. 그러네. 머리 스타일이, 머리 색깔이 진짜 트럼프 색깔이네. 네, 그래서 미용실에서 똑같은 색깔을 맞춰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뭐가 좀 살짝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슷한 색깔 정도까지는 왔습니다. 네. 네. 그 머리 색깔만 보고 또 우리 강한국 작가 뭐지? 이상하게 보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코트라 차장 출신. 그때는 제가 머리가 북미 뽑았습니다. 담당. 네. 북미 담당. 당시 북미 담당. 그렇죠. 당시 북미 담당. 네. 북미 담당이 그래도 엘리트들이 가는 곳인데. 그렇진 않고요. 그냥 그래? 그냥 돌아? 거죠. 그냥 돌아? 순환 보지? 그러니까 이제 그 팀에 제가 떨어졌는데 저는 사실 유럽 담당을 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독일에서 이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도 그렇고 이제 그때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그 팀에서 미국 담당이 더 중요한 일을 하죠. 유럽 담당보다. 그렇죠. 그래서 유럽 담당은 아무래도 좀 이제 신입을 줬고 이제 제가 미국 담당을 떠맡았는데 아이씨 받고 살 걸. 네, 그렇습니다. 네. 내가 유럽 사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트럼프 당선을 마쳤고 그 보고서를 썼는데 아무 강의료를 주지 않고 정부에서 여기저기 불러가지고 열받아서 그만두셨다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트럼프 때문에 되게 제가 힘들었는데 이번엔 너무 좋네요. 네, 역시 프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트럼프 때문에. 그러니까 네, 프리가 그렇죠. 좋지. 돈 벌고. 자, 강한국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